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가 함께 임하길 바랍니다. 지금 5월까지 이제 한국은 부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맞이해서 제가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주에 가정에서 우리가 말과 관련해서 다뤘는데 오늘도 말과 관련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은 5월 21일이 무슨 날이냐면 부부의 날입니다. 아셨습니까?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 건전한 가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제정된 기념일이에요. 근데 이 부부의 날이 어떻게 제정됐는지를 제가 보니까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라는 민간단체가 형성돼서 이 민간단체에서 5월 21일이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21일로 자기들이 정해놓고 가정의 달 행사, 부부의 날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개최했대요. 근데 이 자기들이 내건 뭐라 그러죠, 표가 있었는데 뭐냐면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이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든다. 이 말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건강한 부부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사실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든다. 그 표를 내걸고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했는데 21일로 정한 이유가 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로 정해서 부부의 날 행사를 개최해서 계속해서 이걸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서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1년 4월에 부부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국회에 청원을 했고, 2003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데, 잘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이 날이 달력에 빨간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검은색으로 밑에 부부의 날 적어놓은 사람도 관심이 없어요. 그날이 빨간 날로 딱 공휴일돼서 빨간 날 되면 이게 무슨 날이 오는 날이네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 벌써 이게 부부의 날이 공휴일로 제정이 되었다면 우리 모든 국민들이 5월 21일을 기다리면서 부부의 날 기념도 많이 할 텐데 이게 빨간 날이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0일 부부의 날로 제정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역했던 그 수영로 교회는요, 가정사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단계별로 보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데이트 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남녀, 청춘들이 데이트를 어떻게 건전하게 데이트를 할 건가. 그 데이트 학교를 열어서 몇 주 과정으로 그 프로그램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데이트 학교를 하고, 그 다음 위에가 결혼 예비 학교라는 게 있어요. 결혼 예비 학교는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부부, 예비 부부가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한 6주, 7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부부를 이룰 것이고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건지에 대한 그걸 교육하는 결혼 예비 학교. 그 다음에 결혼하고 나서 한 3년, 4년 차 된 결혼 초기에 갈등이 있는 부부들을 위해서 젊은 부부 학교라는 것을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 한 8년, 10년 된 그 조금 오래된 결혼 부부들을 위해서 여는 것이 가정행복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을 진행을 해요. 저는 수영로에서 사역을 하면서 1년 동안 가정행복학교를 맡아서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 제가 다 강요한 건 아니고 전문 사역자들, 가정 전문 사역자들을 초청을 해서 많은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성기미들이 많이 같이 돕게 되고, 그리고 이 가정행복학교에 한 30에서 40상 정도의 부부들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11일, 16주 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매주 강사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강의를 하고 또 테스트 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수련회도 중간에 있고 그러면서 진행을 해요. 제가 그 가정행복학교에 일단 뭐 담당자였기 때문에 뭐 강사들이 오면 강사들하고 인사도 나누고 또 그 강의도 듣게 되고 하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고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참 많이 느끼게 되고, 또 그때 들었던 강의가 제게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그 강의를 쭉 들으면서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강의를 통해서, 그 학교를 통해서 변화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냐면, 그 교회에서 하는 그 가정행복학교지만 예수 믿는 그 부부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부부도 소문을 듣고 그 학교에 등록을 하면 받아줘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심지어 어떤 부부는요, 너무 갈등이 심해서 결혼하고 몇 년이 10년 넘어서 늘 갈등이 심해서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이혼 도장 찍기 직전에, 우리 이혼 도장 찍기 전에 그런 게 있다니까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등록해서 10몇 주 과정 동안 계속 강의를 듣고 수련회하면 하는 과정에서 변화돼서 이혼 그 증서를 찢어버리고 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변화돼서 이렇게 다시 한번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을 깨워주는 거였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희범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있으면서 또 학교에, 신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 상담을 하시는, 가정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하신 강의 가운데 부부의 대화라고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유익했어요, 저한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들으면서 굉장히 유익하게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쪽에 같이 들은 부부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강의입니다.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물론 주제는 부부의 대화였는데 반드시 부부의 대화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의 대화에도 다 확대 적용이 되니까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 조금 알고 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화를 나누느냐, 대화가 너무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좀 나누면서 우리가 말을 좀 조심해서 말하고 신중하게 말하면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더욱더 밝아지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밝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의 대화냐가 아니라 어떤 대화냐. 부부와의 대화, 또 뭐 친구끼리의 대화,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또 교회 성도들과의 대화, 누구와의 대화, 그냥 상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 대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는 반면에 좋은 대화를 주고 나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기술을 익히는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을 대화의 기술 이렇게 붙였어요. 어떤 사람은 대화에 무슨 기술이 필요하냐, 그냥 말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 줄 모르지만 아니에요.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할 때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는 다르게 내가 대화가 기술이 너무 서툴러서 나는 이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내가 말하는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요. 왜냐하면 내가 대화의 기술이 좀 서툴러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상대방 오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잘못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관계가 나빠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지혜롭게 하고 대화의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대화에도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대화에도 등급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희범 교수님은 대화에 4개의 등급을 이야기합니다. 4등급부터 1등급까지 4가지의 등급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수님은 1등급과 2등급의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자주 사용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4등급의 4개의 언어를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4등급의 언어. 4등급 언어를 다른 말로 입술의 말이라고 부릅니다. 입술의 말. 이건 의무적인 말이기도 한데요. 일명 입술의 말을 엘리베이트 걸 언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좀 찾아보기 어려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백화점 이런 데 가면 엘리베이터 안에 엘리베이터 걸 유니폼을 쫙 입고 그래서 그 몇 층인지 잘 눌러주면서 2층입니다. 어디 뭐 여성 코너로 가실 분이 2층에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3층입니다 하면서 어디에 가실 분은 3층에 내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엘리베이터 걸이 그렇게 안내해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입술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입술의 말은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막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들이 막 이쁜 옷 입고 막 이래서 2층입니다 여기 내려주십시오 하면 확 감동받고 감동받지는 않아요. 그냥 그렇게 그 말 듣고 내리는 거죠. 여기에 입술의 말은 의무적인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은 별로 주지 못해요. 교회에서 입술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 입술의 말이냐면 성도들끼리 만나서 할렐루야! 사실 이게 이제 좀 의무적으로 만나면 내뱉는 입술의 말.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사실 입술의 말일 경우가 많고 성도들끼리 서로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이렇게 인사 나누는 거 실제로 정말 이 안부가 궁금하고 정말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은 잘 지내셨어요? 이 인사가 주로 입술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면 막 감동하고 막 그렇게 감동스럽지는 않아요. 이게 사실 입술의 말이 4등급 언어인데 4등급 언어는 상대방에게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하고 또 감동도 크게 주지 못하는 말이지만 4등급 언어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학교에 집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입술의 말이냐면 자녀가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그래 잘 갔다 와. 또 남편이 나 직장 갔다 올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런 게 다 입술의 말은 필요해요. 이 4등급 언어 가정에서 없으면 안 돼요. 이 4등급 언어도 없다. 그럼 그 가정 콩가루 집안이 완전히 대화가 없는 거잖아요. 학교 가도 말도 없고 그냥 가고 남편이 직장 출근하는데 말도 안 하고 가고 나 갔다 올게 하는데 쌩까고 이러면 아무것도 안 돼. 이 가정 4등급 언어도 없으면 안 돼. 이 4등급 언어는 필요한데 이 말은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3등급 언어. 3등급 언어는 머리의 말입니다. 머리의 말. 이건 지식과 정보를 요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3등급 언어를 가리켜서 일명 아나운서 언어라고 부릅니다. 아나운서들이 무슨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전달해주는 언어. 이게 3등급 언어인데 예를 들면 일기예보를 하는 아나운서가 고기압이 막 다가오고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더워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내일은 비가 올 예정입니다. 우산을 챙겨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다 이 3등급 언어, 머리의 말에서 이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가정에서도 이런 언어가 오고 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여보 다음 주 월요일이 우리 어머니 생신인데 우리 생일 파티를 해드리자. 내가 집에서 맛있는 걸 준비할까? 아니면 우리 밖에 나가서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을 사드릴까? 이런 대화를 하는 거. 이게 머리에 어머니 생신이 언제라는 그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런 게 이 3등급 언어로서 머리의 말인데 이런 3등급 언어가 상대방에게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하지만 가끔은 감동을 줘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보 어머니 생신인데 뭘 사든 내가 음식을 준비 좀 할까? 이런 거에서 남편이 감동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3등급의 언어는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주고받는 말이기 때문에 크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주로 이제 학교나 회의, 교회, 회사에서 회의할 때 여러 명이서 회의를 하면 주로 내뱉는 말이 머리의 말이에요. 이 3등급 언어예요. 어떤 계획과 정보를 가지고 주고받는 대화. 이런 것들은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크게 감동을 주지 못해요. 3등급 언어도 필요해요. 이것도 있어야 되는 말이지만 큰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좀 필요한 건 2등급과 1등급인데 2등급 언어가 뭘까요? 자, 2등급의 언어는 가슴의 말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요? 가슴의 말. 이건 느낌 언어라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머리의 말, 그 3등급의 머리의 말은 주로 IQ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 2등급 언어인 가슴의 말은 EQ와 관련이 있어요. 감성지수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감정을 드러내는,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2등급 언어의 가슴의 말이에요. 주로 이제 희로애락을 표현하죠. 특별히 부부 사이에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시면 그런 감정의 언어들을 많이 쓰셨나요? 희로애락, 나 화난다, 기쁘다, 나 슬프다, 나 열받았다, 이런 말들 부부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가정사역자들은 말해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는요 그만큼 끈끈한 관계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그 표현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말하면 마음 상하니까 평생 말 안 해야지. 그러면 부부 사이가 사실 기뻐질 수 없어요. 부부 사이가 나 이거 짜증나, 나 화나, 나 기분 좋아, 나 당신 때문에 신나,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가슴의 말이에요.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말. 그런데 잘 못 사용해요. 부부의 대화를 예를 들어볼게요. 잘못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여보 나 배고파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보 나 배고파 그러면 상대방이 잘 받아줘야 되는데 저 밥통에 밥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밥통에 밥 있어 먹어. 이거는 머리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냥 밥통에 밥이 있다 지식 정보를 그냥 주는 이건 머리의 말이에요. 이건 감성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여보 나 배고파 그러는데 당신 뱃속에는 거지 새끼가 앉아있냐 이러면서 맨날 배고프다고 난리야. 이건 잘못된 대화예요. 이건 3등급의 가슴의 말로 대화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잘못된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이 피곤해. 아이 피곤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한국의 아내들 이 인간은 집구석만 들어오면 피곤하다 그래. 당신만 피곤해. 내가 더 피곤해. 이렇게 막 쏘아보시는 거. 이건 잘못된 대화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은 벽이 되는 언어라고 말합니다.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벽을 딱 쳐버리는 건데 이 벽이 되는 언어는 관계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관계를 더 멀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런 언어, 이런 대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이 2등급의 언어의 가슴의 말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주로 머리의 말 정도만 했지 감정을 잘 담아서 표현하고 이걸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정보 지식을 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액면적으로 그냥 내뱉는 그 정도밖에 못해서 이 가슴의 말을 잘 배우지 못해서 잘 전달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가슴의 말을 잘 전할 수 있을까요? 이 전문가들은 이 가슴의 말을 잘하기 위해서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하다. 공감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이 뭐예요? 여러분 동감과 공감은 비슷하지만 좀 달라. 예를 들어 여보 나 배고파 그랬어요. 근데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나도 배가 고파. 남편이 여보 나 배고파 그랬는데 아내도 배가 엄청 고파요. 그러면 이게 같은 마음이죠. 동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별로 안 돼요. 문제가 쉽게 해결돼. 왜 같이 먹으면 돼?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아니면 같이 식당 가서 먹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보 나 배고파 라고 말했는데 나는 배가 안 나. 난 배가 불러. 그러면 문제가 조금 생겨요. 그리고 이때 이야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때 이야기를 잘 못하면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공감. 나는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내 아내나 남편은 배고프다고 말했어. 나는 배가 별로 안 고파. 배가 부른데 그것을 잘 받아주는 것이 공감이에요.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그래서 공감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공감의 기술을 잘 활용해야 대화가 순조롭게 되고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감해야 되는데 그 공감의 기술에 3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공감의 기술에 3가지 공식. 잘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면서 이게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한번 노력해 봅시다. 첫 번째 사실 인정. 두 번째 상대방 마음 알아주기. 세 번째 내 마음 전하기. 요 3단계로 공감의 기술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쉬워요. 근데 이 사실 인정에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인정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마지막에 끝에 뭐뭐구나 또는 뭐뭐군요 이렇게 붙이는 게 사실 인정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보 나 배고파 그랬어. 그러면 앞서 말한 것처럼
에이, 이 사람이 막 맨날 거지 새끼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대화고 어떻게 공감해줘야 되느냐? 이 3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말하면 첫 번째 사실인정 어떻게 해야 돼요? 당신 배고프구나. 아니면 당신 배고프군요. 이게 사실인정이에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당신 배고파서 지금 많이 힘들겠구나. 이게 상대방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밥 차려줄게. 아니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우리 밖에 나가자. 아니면 여보 미안한데 나 지금 약속이 있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부터 이런 1단계, 2단계 안 거치고 그냥 내 마음을 푹 전해버리면 이 골이 생길 수 있고 벽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실인정과 상대방을 마음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전하면 대화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관계가 개선된다. 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이야기했던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이 피곤해 그랬어요. 근데 아까 잘못된 대화 이야기 나눴죠. 이번에는 이 공감의 기술의 3가지 공식으로 한번 들이대보면 이 피곤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사실인정. 당신 피곤하구나. 아니면 당신 피곤하군요. 그 다음에 상대방 마음 알아주기. 당신 피곤해서 너무 힘들겠어. 마음 알아주는. 그 다음에 내 마음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 전할 때 내가 피곤하니까 안마해줄게. 아니면 목욕물 받아줄 테니까 따뜻한 물에 몸 좀 녹이고 푹 좀 쉬세요. 아니면 여보 나도 너무 피곤한데 나도 당신 위로해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피곤해.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내 마음 전하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하면 서로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 관계가 깨지지 않고. 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요 단계는 예가 좀 많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 사는 집에 놀러 왔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오면 좋나요? 여러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가면 좋아요? 좋아해요? 네, 시어머니가 왔어요. 근데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저녁 해드리려고 마트에 가서 오늘 저희 시어머니 된장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된장찌개 거리를 막 사서 들어왔어요. 집안에 딱 들어오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고 아가야 오늘 저녁에 우리 김치찌개 해먹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보통의 이 며느리들은 이 성숙되지 못해서 이렇게 기술이 잘 없으니까 어머니 안 돼요. 제가 오늘 어머니 된장찌개 해드리려고 된장찌개 끓이 사왔어요. 그리 이야기하면 어머니가 뭐라 말을 안 하겠지만 마음속으로 섭섭해. 뭔가 내가 말했는데 거부당한 기분인 거. 그러면 뭔가 약간의 좀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3단계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3단계 기술, 이 공감의 기술. 그래서 아가야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해먹자. 그러면 첫 번째 사실인정. 어떻게 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드시고 싶으시군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기. 우리 어머니 평소에 김치찌개 얼마나 많이 드시고 싶으셨을까? 되게 그게 먹고 싶었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말을 반하는 거죠. 이제 3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어머니 해드리려고 지금 막 된장찌개 해드리고 싶어서 된장찌개 끓여 사왔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어머니가 대놓고 그래도 김치찌개 해 이렇게 말하는 어머니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된장찌개 먹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줬기 때문에. 이게 대화의 기술입니다. 이 공감의 기술이에요. 아들이 시험 100점을 받았어. 아들이 100점 받았어. 그러면 아들이 기분 좋아서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 나 100점 받았어. 좋아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가 없는 엄마들, 한국의 어떤 엄마들은 너 혹시 컨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벌써부터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제 쉽게 나왔지. 니만 아니야. 다 100점 받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벽을 만드는 거예요. 벽이 되는 언어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아들과의 관계도 안 좋아져요. 아들이 100점 받았을 때 막 기분 좋아서 막 천국을 막 가는 기분인데 엄마 딱 그 말 들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기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러면 한번 실습해 볼까요? 이 3단계로 사실인정. 우리 아들 오늘 100점 받았구나. 네. 자, 그 다음에 상대방 마음 알아주기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 100점 받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겠구나. 그 다음 내 마음 전하기. 너 100점 받아서 엄마도 너무너무 기분 좋아.
내가 너에게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화를, 제가 우리 아들한테 이 기술을 알면서도 잘 활용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아들 좋은 점수 받아와도 제가 이렇게까지 못하고 항상 우리 아들한테 아빠는 왜 나를 그렇게 칭찬 많이 못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이 강의를 들은 지 좀 됐지만 이게 실습해야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앞으로 실천해야지 하는데도 실제 생활 속에는 참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실제로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하지만 잘 안 될 거지만 이런 원리를 아는 것과 원리를 모르는 것은 되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내뱉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라 그랬지 하면서 좀 고치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감의 기술 세 가지를 잘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좀 들어볼게요. 형이 동생을 때렸어. 그 동생이 형한테 맞고 나서 엄마한테 달려와서 엄마 형아가 막 때렸어요. 그러면 엄마가 보통 엄마들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동생을 보면서 뭐? 형이 너 때렸어? 그놈의 새끼는 맨날 또 때렸어? 깡패가 데리고 그래? 형아 데리고 와. 형아 데리고 와요. 형한테 너 동생 때렸어? 왜 때렸어? 그 막 따지죠. 이유가 있을 거냐 말해봐. 그러면 형이 얘가 제 노트에 낙서했어요. 그러면 동생한테 너 형 노트에 낙서했어? 네가 그렇게 잘못하니까 형이 때리지. 그러면 동생이 형이 너한테 개 XX라고 욕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또 형한테 너 동생한테 개 XX라고 욕했어? 그러면 또 형이 제가 괜히 욕했어요? 욕했겠어요? 저 동생이 저한테 침 뱉었어요. 그러면 뭐? 너 형한테 침 뱉었어? 이러면서 이 한국의 엄마들은 이렇게 아들을 불러놓고 계속 추궁하면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재판을 합니다. 이게 보통 엄마들이 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불러놓고 동생한테 너 형에게 침 뱉은 거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그러면 동생이 형 미안해. 그럼 형을 불러서 너 동생에게 걔 XX라고 욕한 거 사과해. 그 미안해. 그렇게 재판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재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둘이 손잡아. 둘이 안아줘. 손잡아. 자, 손잡거나 두 눈 감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두 아들이 싸웠는데 용서해 주시고 막 기도를 끝내요.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어때요? 자, 둘이 안아줘. 자, 이제 싸우지 마. 들어가. 그러고 나면 들어가는 두 아들을 보면서 엄마가 흐뭇해하면서 내가 솔로몬의 명재판을 했어. 그러면서 엄마가 흐뭇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 재판이 끝나고 났는데 두 아들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어요. 피고와 원고 사이의 관계가 원수관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자꾸만 그걸 가지고 누가 옳으니 누가 그러니 재판을 하려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 개선을 위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엄마, 형아가 나 때렸어. 그러면 이 3단계로 사실 인정. 형아가 널 때렸구나. 그 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형이 너 때려서 마음이 아프겠구나. 형이 굉장히 밉겠구나. 마음 알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 네 마음이 아프니까 형한테 맞아서 네 마음이 아프니까 엄마도 마음도 아프다. 그러면서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걸 따지더라도 먼저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주면 아들이 치유가 돼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의 기술을 발휘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우리는 벽이 되면 안 되고 스펀지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는데 벽을 딱 쌓아버리고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스펀지로 남 이야기하는 걸 쭉 빨아당겨주고 다 흡수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해소될 수 있어요. 이 3단계 언어인데 3등급의 언어인데 2등급의 언어인데 2등급의 언어 이 가슴의 말을 여러분 잘 사용해야 돼요. 가슴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에요. 공감. 상대방의 말을 공감해 주는 거. 이것을 여러분 한번 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등급 언어. 1등급이 뭘까요? 1등급의 언어는 영의 말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신체 언어입니다. 일명 스킨십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1등급의 언어는 말이 필요 없어요. 스킨십으로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토닥거려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게 1등급 언어, 스킨십 언어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부부는요, 여러분도 다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혼 때는 스킨십을 아주 자주 해요. 잘하고 뭐 연애할 때 잘하죠. 결혼 초기에도 신혼부부 사이에 스킨십을 잘 하는데 결혼 5년, 10년, 15년 지나가면 스킨십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스킨십을 안 하는 단계로 갑니다. 스킨십 많이 하십시오. 저는 제 아내하고 스킨십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애들한테도 많이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화를 나눌 때요. 대화를 나눌 때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대화가 되면 100%의 대화를 나눌 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억양이고 또 하나는 태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화의 전달 요소 세 가지예요. 내용과 억양과 태도.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억양이 중요할까요? 태도가 중요할까요? 이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한번 그 다음 보여주세요. 대화를 할 때 내용은 7%밖에 영향을 안 끼치고 억양이 38%, 태도가 55%를 적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여보 나 사랑해 물었어요.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눈을 쳐다보면서 손을 딱 잡아주면서 아주 부드러운 그 말투로 그럼 여보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용과 의향과 태도가 제대로 잘 전달돼서 100% 상대방의 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보나 사랑해 물었는데 쳐다도 안 보고 딴 데 보면서 사랑해. 그러면 내용은 사랑해요. 내용은 사랑인데 의향은 아니에요. 태도는 더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저 사람이 말은 다 사랑이라고 했지만 말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보나 사랑해 물었는데 아 그래 사랑하는 줄 몰라? 짜증내듯이 이야기하면 이건 내용은 사랑한다는 말일 수 있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억양과 태도예요. 특별히 태도는 뭐예요? 손을 잡아주고 두드려주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뽀뽀해주고 이게 스킨십 언어, 이게 1등급 언어인데 1등급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두 아들들에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스킨십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지금도 안고 뽀뽀하는 거 많이 보여, 지금도 많이 봐요. 그리고 그걸 보여주면 애들이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서 보여주고 있고 우리 애들한테도 서로 안아주고 우리 애들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징그럽게 컸는데 저렇게 징그럽게 클 줄 모르고 초등학교 때까지도 너희 아빠한테 언제까지 뽀뽀해 줄 거야?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뽀뽀해 줄 약속을 받았어. 예. 근데 지금 잘 안 돼요. 이제는 징그럽다고 잘 안 돼. 근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보여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이게 1등급 언어예요. 영의 말이고 말이 필요 없는 말이지만 가장 진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거를 많이 실천하시고 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상대방과 주고받는 대화와 관련해서 4가지 언어를 함께 좀 생각해 봤는데요. 4등급 언어와 3등급 언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걸 사용하지 않는 가정, 사용하지 않는 것은 부침과 관계예요. 4등급 언어도 안 쓰면 이건 완전히 뭐 대화가 없는 가정이면 이게 심각한데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2등급과 1등급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더 끈끈하고 돈독하고 더 깊은 그런 유대관계가 형성될 거고 신뢰관계가 쌓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많이 사용하시기 바라고 오늘 본문 한 구절 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의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은 마음과 말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23절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 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줘요. 2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입을 슬기롭게 한다. 여기 입을 슬기롭게 한다라는 말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또 조심성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말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조심성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내 감정이 막 폭발한다고 막 함부로 막 내뱉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조심성 있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은 이제 말이 마음에 끼치는 영향을 말해요. 선한 말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하면 마음을 달달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여기 선한 말이란 뭐냐? 한글의 다른 번역본들을 찾아보면 선한 말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공동 번역은 다정스러운 말, 쉬운 성경은 부드러운 말, 그 다음에 바른 성경은 은혜로운 말, 현대인의 성경은 친절한 말, 현대어 성경은 따뜻한 말, 다양하게 번역하고 있어요. 따뜻한 말, 친절한 말, 은혜로운 말, 다정스러운 말, 이런 말이 바로 선한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대방의 말에 마음을 꿀송이같이 달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말 하지 말고 이런 선한 말 하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을 달달하게 만들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됩니다. 이게 상대방의 그 건강까지도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정신이 육체까지도 해롭게 만들 수 있고 또 정신이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힘들면요 육체도 힘들어요. 나중에 병이 들어요. 그 대신 좋은 말 했는데 그 좋은 말 한마디가 마음을 달달하게 만드니까 그게 뼈를 쑤시는 것을 낫게 만들고 건강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말, 1등급, 2등급의 언어를 주로 사용하려고 애를 쓰시고 그 다음에 선한 말을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여러분의 입에 그 훈련이 되어서 말이 바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사람이 바뀔 거고 관계가 바뀔 거고 좋은 그 관계가 유지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언어를 통해서 그런 개선에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